1975년 부산을 공포에 몰았던 아동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오게 되었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범인을 잡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법 앞에서는 무죄일지 혹은 법 앞에서는 아직 법의 심판을 못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한 번 더 알려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이 한 흔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외부에 나와 있는 글로써 정리된 내용은 조금 부실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와 관련된 것 중 좀 어느 정도 전달할 만한 내용들만 먼저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 지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증거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경찰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해드리면서 범인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색깔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범인은 자신에 대한 힌트를 매우 많이 남겼습니다. 1975년입니다. 8월 20일 부산 직할시 서구 장림동에 7살이었던 김모양이 갑자기 실종됩니다. 그때 당시 김양은 매일같이 먹었던 간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핫도그였죠. 집 앞에서는 5분 정도 거리만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였고 평상시에도 너무 자주 갔던 곳이라 그날도였습니다. 저녁 시간 나 그냥 먹으러 갔다 올래 라는 이야기에 해도 어둑어둑하지 않았고 해서 돈을 쥐어주면서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먼저 찾아간 곳은 구멍가게 핫도그 파는 곳. 혹시 이 아이 못 봤냐? 라는 이야기에 아까 와서 샀는데 이미? 그리고 핫도그 산 다음에 바로 집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김양의 살아있는 모습의 마지막 목격입니다. 이후 동네 주민들과 파출소 직원 모두 함께 찾아 나섰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루가 지나게 됩니다. 1975년 8월 21일 새벽 5시 45분 중구의 동광동입니다.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따가 표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리로만 따져도 약 8km 정도가 직선거리로 차이가 납니다. 부산을 놓고 봤을 때 옆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구조인 거죠. 그곳에 용두산 공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당시 관리인이었던 35세 문 씨는 공원을 순찰하고 있다가 옆에 뭔가 이상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산책로였거든요. 무언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산책로 옆에 있는 숲속에서 저게 뭐지? 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서 다가왔을 때 속옷 한 장만, 팬티 한 장만 입은 채 몸이 결박된 상태로 사망해 있는 여자아이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냈고 2시간이 지난 약 8시가 되어서야 중부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출동했던 형사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겠지. 뭐 큰일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1970년대만 보더라도 뭔가 좀 굶어서 죽는 사람들 혹은 뭐 식중독 관련 먹는 걸 잘못 먹어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보고서를 올릴 때도 거린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뭔가 식중독 같은 걸 걸려서 사망했다라는 식으로만 올렸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원조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구가 달랐습니다. 그걸 확인했던 이제 김양의 부모님이 이거 우리 아이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와서 확인한 뒤 김양인 게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위치가 전혀 달랐는데 8km가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시신의 상태는 매우 참혹했고요.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됩니다. 즉 목을 눌러서 살해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손발이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박되고 있는 끈이 일반적인 끈이 아니라 아이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 쪽에서 숨기고 있던 이야기지요. 왜냐면 처음엔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엔 공원이라는 특징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새벽에 발견했지만 경찰이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격자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절대로 그냥 변사 사건 아닌데? 살인일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본 글씨가 존재합니다. 검은색 사인펜으로 팬티만 입고 있는, 속옷만 입고 있는 이 아이의 시신 배에다가 이상한 낙서를 써놨던 거죠.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범천동 이정숙이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일단 범천동이라는 동을 하나 얘기했고 이정숙이라는 이름을 얘기했고 대신공원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거기서 죽었다. 근데 지금 현재 사망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김양이었고 발견된 곳은 동광동입니다. 그리고 원래 살았던 곳 자체도 장림동이라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확인되면서 김양의 가족의 요구로 경찰은 유괴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하며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범인은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불과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3일이 지납니다. 1975년 8월 24일 오후 7시 동구 좌천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용두산 공원 방향이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5살 남자아이 배입니다. 배 모양, 배모군. 배군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부모님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아이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부인께서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애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뭐야? 애 집에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였죠. 둘이 맞벌이를 하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체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집 안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거는 외부에서 사라진, 내부에서 사라진, 집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마지막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한 7시 정도쯤에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배군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일을 하던 공장 직원이 퇴근길에 목격을 했고 당시에 동전 20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빨리 집에 들어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얘기가 그럼 집안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야? 라는 이야기에 가족이 이상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에 추측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건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아이는 또다시 다음날 발견됩니다. 8월 25일 새벽 6시 서구 충무동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양의 집과 가까운 항구 쪽입니다. 서구 충무동 부산 어시장 옆에 생선 상자가 막 쌓여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사과 상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상자 일을 하던 강 씨가 쌓여있던 상자들 사이로 손이 튀어나온 걸 보게 됩니다.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조심히 들었는데 손발이 결박된 채 사망해 있는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확인 결과 김양과 똑같이 교살,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했으며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결박한 게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또다시 이 이상한 범죄자는 글씨를 남깁니다. 검은색 사인펜으로 배군의 배에다가 무언가를 남겼죠. 바로 이 글씨였습니다.
후하 죽였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세상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범인의 모습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겠죠.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시작점을 잘 잡겠습니다. 일단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피해자가 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공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다 일단 피해자는 7세 이하의 유년기 아동이며, 배에 적혀있던 글씨의 필적 감정 결과 둘은 같은 글씨로 확인이 됩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보면 동일범의 소행이다. 첫 번째에는 범촌동에 이정숙이가 어느 공원에서 죽었다. 두 번째는 후하 죽였다. 이렇게만 적혀있는 내용이었죠.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원한이거나 아니면 치정이거나 아니면 돈, 아니면 단순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것,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아동입니다. 아동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지을 필요도 없고, 원한을 짓는다고 죽일 이유까지 없거든요. 대부분 원한 관계라면 부모님과 관련된 게 꽤 많습니다. 해서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과 관련된 원한 관계 중에 찾아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납치입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두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 온 적도 없습니다. 유괴가 어떻게 보면 돈을 얻기 위한 유괴라는 게 아니라면 단순하게 뭔가 복수하기 위해서 해서, 처음에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부모님들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원한을 갖지 않을까. 모두 찾아봤지만 혐의점이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혐의점이 같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누군가의 접점에 양쪽 모두에게 원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합니다. 한쪽에만 원한이 있다, 물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김양 같은 경우에 김양의 아버지와 좀 마찰이 있던 박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수사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아마도 아이에 대한 약간 성범죄가 아닐까라는 추측인 겁니다. 뭔가 성에 대한 욕구, 소아성애자였나? 근데 소아성애자라고 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피해자 김양은 여아였고, 두 번째 피해자 배구는 남아였습니다. 여아를 한 번 하고 남아를 했다. 그리고 여아에게 뭔가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건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당시에 배군이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첫째가 아니었고, 집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단발로 기르게 했었고 당시에, 그리고 옷도 좀 예쁘장한 옷, 당시에 샌들도, 신발도 주황 샌들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다, 여자애 아니야? 왜냐면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무언가 확실하게 머리를 하거나 옷을 확실하게 입는 게 아니면 남한지 여한지가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5살이었습니다. 뭔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착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 당시에 피해자 중심적인 문제를 봤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범인은 분명히 뭔가 성도착증이 있거나 소아성애자라던가 아니면 정말 사이코틱한 이상한 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범주를 일단 정해놓고 저희는 이제 지리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장소가 바로 부산의 현재 지도입니다. 해서 사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약간 다르니까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으니 지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당시 사건이 발생됐을 때 8월 하순, 즉 해가 늦게 지는 편이라 저녁 7시, 8시면 어두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납치됐던 공간 자체가 전부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 밤이다. 그때 당시에서 선선하다 보니까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수다를 떠는 사람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 김양 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면 사 먹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라진 것, 5분 안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중간에는 사라진 핫도그가 보인 적도 없거든요. 발견됐을 당시의 사망 모습을 판단해보면 아마 유괴 직후에 사망하고 바로 유기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상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언급을 좀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김양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김양의 집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쪽이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쪽 근처가 바로 이제 김양의 집 쪽이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항, 김양의 집에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시신이 발견된 곳 용두산 공원 방향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죠. 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배군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이쪽 근처였으며 그리고 시신 발견지는 바로 밑에 쪽입니다. 항구 쪽이었던 거지요. 즉 이동 장소가 조금 있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얘기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곳이 용두산 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왜? 랜드마크라 사람도 정말 많은데 왜 그곳에다 시신을 유기했을까? 분명히 티가 날 텐데. 바로 찾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이 둔 곳. 이것도 매일같이 새벽 시장이 열리는 곳이고 사람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다가 유기를 했을까?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즉 두 아이 모두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에서 발견됩니다. 즉 발견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특징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이를 찾는다고 해서 나를 절대 못 찾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아이와는 절대로 면식범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면식관계면 위험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인을 이상할 정도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했습니다. 8km, 7km. 시신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시신을 들고 7, 8km를 걷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 범인은 이동수단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이곳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트럭들, 영업용 트럭. 왜냐면 이곳이 그게 많으니까. 부산의 특징이죠. 근데 영업용 트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영업용 트럭이라고 봐도 용달차 같은 것, 되게 작은 차들, 이런 차들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게 범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일단 범인은 피해자들과 면식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발견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자신 소유의 이동수단이 있었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아이를 납치했고 살인을 할 때 다른 장소가 있었을까? 이러면 집 같은 곳. 그러니까 집을 들렸다가 유기를 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공간, 즉 이동수단 내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이동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물론 어떤 수단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살인했던 장소와 결박했던 장소,
그건 아마 같은 곳일 거고 유기하는 장소를 티나는 곳으로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범인의 색깔과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범행에 대한 관점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양 같은 경우에 보면 오른쪽 귀 밑 이런 데 심각한 이마와 타박상이 보이고 속옷만 입고 옷과 신발이 발견은 안 됐습니다. 물론 옷 일부는 묶인 채 발견됐던 거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배에 글씨까지 써놨다. 범행의 관점만 봤을 때는 범인이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말 들어줘. 왜냐면 범인은 자신의 시그니처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2019년 현재 범죄학이 발달된 상황에서 보게 되면 범인은 분명 사이코틱한 과시형 범죄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걸 하나 남겼고 두 번째는 후아 죽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 분명 과시적이고 너희는 날 절대 못 잡을걸? 이라는 느낌이 매우 강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범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범인은 아동을 일단 범행 대상으로 했다. 이유는 자신보다 힘이 약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살인까지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얼굴 노출에 대한 걱정도 있고 혹은 죽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죽여야 너희가 보니까, 죽인 상태로 적어놔야 나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즉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는 느낌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신문 기사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1975년 8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웃긴 게 첫 번째 사건이 발생됐을 때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즉 김양 사건과 된 부분은 기사가 거의 없었죠. 왜냐면 경찰이 처음에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사건 배군 사건이 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낙서에 대한 부분도 배군 것만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범인은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체포가 된 건지 사망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범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관점에 대한 부분, 범인의 색깔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다 공통적이실 것 같은데 분명 범인은 정신이 좀 올바르진 않은 상황이랄 겁니다. 자, 그리고 문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구, 바로 이정수. 아까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던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문구를 다시 한 번만 언급해드리면 범천동에 사는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서 이정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경찰은 당시에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어떠한 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상황. 그냥 장난이었나? 일부러 범천동이라고 해서 사건이 여기도 발생했다, 저기도 발생했다. 혼선을 주기 위해 어쩌면 되게 지능범이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기 과시적이면서 지능적이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같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구는 후하 죽였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사실 외부에서는 한 번도 이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는데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후하 죽였다라는 문구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공에 펜을 들고 계시는 펜이어도 좋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후하하 죽였다 라는 말에 후하하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하하. 펜이 없다면 그냥 허공에다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글씨는 자신만의 패턴, 즉 필체 이런 게 나타나죠. 그걸 쓰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하하라고 쓰셨을 때 거기에 적혀있는 히읗의 모양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세 가지의 히읗의 모양 패턴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히읗을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 아니면 어떤 누군가는 붙여서 쓰는 사람, 아니면 어떤 누군가는 아예 붙여서 쓰는 사람. 여러 가지 패턴이라는 게 나오지만 한 사람이 가진 특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는 여기 있는 후하의 글씨가 어떠십니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십니까? 히읗의 글씨의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외부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이거에 주목했던 이유가 이렇게 글씨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첫 번째 후 찍고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히읗은 찍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썼습니다. 세 번째 히읗은 이렇게 쓴 것처럼 보입니다. 긋고 그대로 내려서 이어서 라고 보입니다. 히읗이 다 다릅니다. 되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히읗의 패턴을 다르게 하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필적을 감추기 위했다라는 게 하나가 당연히 예측이 되지요. 고도의 지능범입니다. 과시도 강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너희 날 못 잡아. 필적을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거거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이렇게 할까? 필적을 바꾸는 범주에 대해서 과연 누군가가 저렇게 할까? 혹시 아십니까? 1975년 저때 당시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필적을 바꿔 써야 된다. 왜냐면 당시 시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시위 세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뭔가 글씨를 전달하거나 뭔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글씨의 필체를 바꾼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글씨체를 쓰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즉 범인이 자기 과시적이면서도 더불어 무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즉 학생이라면 대학생이거나 학생이었다면 운동권이었거나 이런 걸 알고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가 저희의 추측입니다. 이거 진짜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무언가 수준적인 면이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75년 당시에 그런 쪽에 대해 생각이 들어간다라면 말입니다. 분명 사이코틱한 범죄자는 맞지만 단순하게 사이코틱한 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일단 외부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까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1975년 8월 23일 밤 11시에 실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부산 대교 파출소에 걸려왔던 전화였는데 첫 번째 사건, 김양의 사건 발견 이틀 뒤에 전화가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언론 보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한 가지 특징입니다. 전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김양을 죽였다. 내가 대양공고와 대양중학교 사이에서 죽였다. 대양공고와 대양중학교는 시신이 발견된 곳과 가깝습니다. 거기에 영도 쪽에 있거든요. 물론 장난친 걸 수도 있죠. 근데 20분 뒤에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밤 11시 20분쯤 수사 좀 잘해라. 그래가지고 잡겠냐? 7698이다. 7698 복창해라 라고 합니다. 해서 형사가 7698 했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전화에 대한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죠. 물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게 아예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7698 어떻게 보면 경찰이 되게 한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거죠. 여러분께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화 범인이 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 근거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범인은 두 가지의 힌트, 내가 죽였다, 살해 장소까지 얘기하며 그게 영도 쪽이다 라는 걸 오픈을 했고 7698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양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지요. 왜 그랬을까요?
매우 되게 이상한 행동인 겁니다. 자, 그 이후 몽타주가 배포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몽타주가 만들어졌지? 누군가가 목격을 했다. 피해자는 둘인데요. 둘 다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목격자가 존재할까? 외부에 알려져 있는 건 택시기사님께서 백운이 사망하고 난 다음 8월 24일 밤 10시에 백운을 닮은 아이를 좌천동에서 이제 수산센터까지 데려다 준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몽타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실제 이 사건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의 사건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김양은 1차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양은 2차 피해자입니다. 백운은 3차 피해자입니다. 즉 1차 피해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차 피해자는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웠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범천동이었습니다. 범천동에서 목졸림을 당하고 공원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에 있는 게 풀려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죽었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당시에 너무 불안해해서 부모님들이 그냥 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달라라고 된 것뿐입니다. 실제로 살았습니다. 범천동,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공원이 바로 대신공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또 하나의 느낌이 오는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이정숙이란 이름, 바로 첫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정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은 이정숙,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해놓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아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상황인 거죠. 몽타주가 나온 이유는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범인과 4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말을 걸었고 대신공원까지 같이 갔다. 처음에 같이 물놀이를 했다. 근데 어느 순간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부터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 주인님이라고 좀 부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몸을 묶고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범인의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범인은 첫 번째 피해자 이정숙 양을 살해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어디에도 보도가 안 터진 거죠.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뭐야? 왜 얘기가 없지? 두 번째 피해자 김양입니다. 김양을 똑같이 살해하고 배에 쓴 거죠. 범천동에서 이정숙이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경찰은 어떤 보도도 나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전화를 했던 거죠. 전화를 해서 복창해봐. 내가 어디서 죽였어. 7698 복창해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7698 이정숙 양의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즉 이정숙 양에게 처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였다. 어디서 죽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넘겼던 거죠. 어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범인은 분명 이상한 범죄자입니다. 소아성애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소아성애자라고 느낌보다는 분명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 대부분 범죄학을 보게 되면 아동학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신이 과거 아버지에게 당했을 때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가해자에게 우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매우 강합니다.
그럼 이 범인은 분명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죽였는데 날 못 잡아? 아이고. 두 번째 힌트를 줬는데도 못 잡아. 세 번째 힌트를 줬을 때야 드디어 기사가 나오고 후하 죽였다. 드디어 알았구나. 그리고 이 범인은 어떠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범인의 모습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 섞이게 되면 좀 더 이런 내용이 옵니다. 범인은 나름대로는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나이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몽타주가 좀 나이가 들게 나왔는데 실제 아이들은 자기가 봤던 사람의 나이를 20대와 30대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얼굴에 점이 있었다 정도만 확인했던 거죠. 철두철미했습니다. 글씨도 바꿔 쓰려고 노력을 한 흔적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과시, 경찰이 날 못 잡네, 날 좀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표출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던 거라고 보입니다. 헌데 이 범인은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범죄 패턴을 바꿨을지 아니면 그냥 사라진 것일지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뇌피셜입니다. 범인은 20대에서 30대 운동권의 생활을 했을 확률이 높고 더불어 아마도 대학권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부산 영도 쪽. 그쪽에 본거지일 확률이 매우 높고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고 통솔하고 싶어 했던 남자. 자신이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보복행위를 하고 싶었던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범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있어요. 범인이 왜 그 이후에 어떤 범인에 대한 행적이 없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대부분 이 범죄자의 특징은 자신의 학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인이 되어 표출을 하겠다라는 그 목적의식이 매우 강한데,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왜 자꾸 경찰한테 알리려고 했을까? 내가 했다니까? 날 빨리 잡아봐. 너는 왜 이렇게 못 잡아? 복창해봐. 따라해봐. 너희가 한심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자신이 과거에 그런 학대를 당했는데 그 학대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에 대한 분노 표출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대놓고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 시신도 눈에 띄는 장소에 나서 빨리 찾아라. 빨리 신문기사가 떠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경찰을 농락하기 위해서 나 못 잡지 이런 쪽으로 갔다면 배군 이후에도 똑같은 범죄가 또 저질러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생각인데 아마 자신이 원했던 목적을 달성을 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분명 본인이 불안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자꾸 전화를 해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뭐 따라해봐라. 나 어디 있다. 내가 뭘 했다. 나 왜 못 잡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걸 보면 자신도 불안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사가 어디까지 왔을까? 진전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 나를 알고 있을까? 나를 전화하면 날 수색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총기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건 없다. 왜냐면 그 아이가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걸 아버지처럼 똑같이 했는데 어쨌든 사망한 피해자들은 그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되면 자기가 자살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다 했다, 다 알았다, 내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다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했다라고도 알려져서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범행에 대한 것도 없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범죄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 거의 없었던 케이스인데 물론 추측이에요.
됐죠. 근데 이건 정말 사고가 삐뚤어진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그런 통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표출을 하고 싶은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당한 걸 너도 당해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가 돼서 더 망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범인의 심리가 그런 학대를 받게 되면 자기가 곧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곧 그 피해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소멸하는 걸로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한다는 그 되게 정신병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현재까지 범행이 그 이후에 발생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이게 외부에 잘 안 알려지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 자체적으로 감췄어요. 분명히 이건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이제 정확히 첫 번째는 이정숙 양이죠. 그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나타나고서 그냥 유괴됐다 살아남았다 하고 그냥 쉬쉬하고 끝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일이 터졌을 때 직감적으로는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뭐 거린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지라고. 거진 여자아이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끈에 묶여 사망했고, 그리고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아마 쉬쉬하고 빨리 넘기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관할서 자체가 다른 쪽이고, 왜냐면 뭐 확인했겠죠. 자신의 관할서에서 지금처럼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시에는 자신들의 관할서에서 봤을 때 뭐 애가 실종됐다라는 신고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뭐 그런 건가 보지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랬다가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배에 적어놨던 게 완전히 키워드였던 거죠. 내가 죽였는데 왜 못 찾냐. 그러니까 그게 기사가 안 뜨니까 그 범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 죽였는데 왜 못 찾는 거야? 아직도 발견이 안 됐나? 해서 집에다가도 전화해서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처리가 잘 됐고 수사가 잘 됐으면 더 피해자가 안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중요한 건 죽었다면 사실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어떻게 보면 뭐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 자신의 슬픔이라고 해서 자신이 살인을 한 거에 대한 게 용납되진 절대로 않아요. 누가 그걸 용납을 해줘요?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리고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인 것도 사실인 거니까 만약에 사망한 상태라면 끊임없이 고통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만약 지금 살아있는 거라면 이 영상을 뭐 볼 수도 있겠죠. 진짜로 영원히 고통받고 살 거예요. 자신이 아팠다라는 거라는 그 하나의 합리화로 남을, 어떻게 보면 멀쩡한 집을, 분명한 건 본인이 큰 환경과는 다른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행복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던 아이들인데 그걸 무참히 짓밟은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이건 뭘로 얘기해도 용납할 수 없어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겠지만 정당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법의 심판으로는 뭐 공소시효라는 걸로 현재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영원히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